아침 뉴스를 켜면 화려한 숫자들이 쏟아집니다. 경상수지 31개월 연속 흑자, 반도체 수출 역대 최고치 경신, 경제 성장률 전망 상향. 지표만 보면 대한민국은 건국 이래 최대 호황기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출근길 지하철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어둡습니다. 사과 한 알에 얼마라고? 대출 이자 내고 나면 남는 게 없네? 왜 이런 괴리가 생길까요? 경제를 이해한다는 건 단순히 GDP 성장률 수타를 외우는 게 아닙니다. 그 성장의 과실이 어떤 필터를 거쳐 내 통장까지 도달하는지 그 경로를 읽어내는 일입니다. 수출 기업이 수조 원을 벌어도 그 돈이 국내 설비 투자로 이어지지 않고 해외 공장을 짓는 데 쓰인다면 내 일자리는 늘지 않습니다. 기업 실적이 좋아져도 물가 상승률이 임금 상승률을 앞지르면 우리 삶은 실질적으로 퇴보합니다. 2026년 현재 우리는 경제 지표의 착시 현상과 체감 경기 사이의 가장 깊은 골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단순히 기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실질 소득 지표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우리 국민의 실질 임금은 수년째 제자리걸음이거나 오히려 뒷걸음질 치고 있습니다. 기업이 100조를 벌었다는 뉴스와 마트의 사과 한 알 가격 사이에는 낙수효과 실종이라는 거대한 절벽이 존재합니다. 과거에는 대기업이 잘 나가면 협력업체가 일감이 들고 고용이 창출됐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AI와 자동화는 일자리를 줄이고 기업들은 번 돈을 국내가 아닌 미국과 베트남의 공장을 짓는 데 씁니다. 국가 경제는 부유해지는데 국민은 가난해지는 풍요 속의 빈곤. 이것이 2026년 우리가 마주한 가장 아픈 진실입니다. 경제 지표의 숫자가 내 통장 잔고로 치환되지 않는 이 구조적 모순을 이해해야만 우리는 비로소 진짜 경제를 읽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시장에는 지금 거대한 폭풍 전야의 고요가 흐르고 있습니다. 바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융좌 유예 정책 때문입니다. 현재 정부는 추가 검토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하며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침묵 뒤에는 무서운 숫자가 숨어 있습니다. 유예가 종료되는 순간 다주택자들의 세율은 기본 세율에 중과세율이 더해져 실효세율이 최고 80%를 넘나들게 됩니다. 10억 남겨서 8억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면 누가 집을 팔까요? 다주택자 A씨는 밤마다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지금이라도 던져야 하나 아니면 버티면 또 깎아줄까? 반면 내 집 마련을 꿈꾸는 B씨는 분통이 터집니다. 매물이 나와야 집값이 떨어질 텐데 다들 눈치만 보고 있으니 거래 자체가 안 되네. 정부가 말을 아끼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세수를 확보해야 한다는 압박과 부동산 시장을 경착륙시켜서는 안 된다는 공포 사이의 줄타기입니다. 하지만 이 결정장애가 시장에는 가장 큰 독입니다. 정책의 불확실성은 거래 절벽을 만들고 결국 이 피해는 이사를 가야 하는 실수요자들과 전세 사기를 걱정하는 세입자들에게 전가됩니다. 정부가 말하지 않는 진짜 이유는 사실 그들도 정답을 모르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유예 종료가 4개월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5월 9일 이후에 집을 팔면 최고 세율 약 82.5%, 지방세 포함이라는 세금 폭탄이 기다리고 있죠. 집을 내놓고 잔금까지 치르려면 시간이 촉박한데 정부는 아직 검토 중입니다. 다주택자들은 퇴로가 막혔다고 비명을 지르고 무주택자들은 급매물이 쏟아질까 숨을 죽입니다. 이 5월의 데드라인이 시장을 거대한 눈치 싸움판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 침묵에는 정해진 날짜가 있습니다. 2026년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융좌 유예가 종료되는 시한입니다. 만약 정부가 입을 닫은 채 이 날짜가 지나가 버린다면 지방세와 교육세를 합친 다주택자의 실효세율은 최대 82.5%까지 치솟습니다. 사실상 국가가 이익의 전부를 가져가겠다는 뜻입니다. 시장은 지금 거대한 눈치 싸움판입니다. 정부는 매물을 끌어내기 위해 유예 종료 카드를 만져작거리고 다주택자들은 결국 선거를 앞두고 연장해주겠지 하며 버티기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 거래는 완전히 실종됐습니다. 집을 팔아야 새 집으로 갈 수 있는 실수요자들, 전세 만기가 돌아와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는 세입자들의 발이 묶였습니다. 정책의 결정 유보가 시장의 혈액순환을 막는 혈전이 된 셈입니다. 정부가 말하지 않는 진짜 이유는 이 규제를 풀자니 집값이 다시 튈까 겁나고 묶어두자니 거래 절벽으로 인한 세수 부족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반도체와 승용차 수출 덕분에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인 경상수지는 31개월 연속 흑자라는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특히 HBM 같은 AI 반도체는 부르는 게 값일 정도로 잘 나갑니다. 이건 분명 박수칠 일입니다. 국가 신용도가 올라가고 외환 보유고가 든든해지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성장의 질을 따져봐야 합니다. 흑자의 주역인 반도체 산업은 고도로 자동화된 장치 산업입니다.
매출이 10조 늘어난다고 해서 일자리가 10만 개 생기지 않습니다. 게다가 수출용 부품을 만들기 위해 수입하는 원자재 가격은 고공행진 중입니다. 수출은 잘 되는데 왜 내 월급은 오르지 않냐라는 질문의 답이 여기 있습니다. 수출 실적은 특정 대기업과 기술 인력에 집중되는 반면 고용의 80%를 담당하는 서비스업과 중소기업은 고물가와 고금리의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경제의 뿌리, 즉 거시지표는 단단해졌을지 몰라도 가지 끝에, 즉 서민 가계에 영양분이 공급되지 않는 동맥경화 상태인 셈입니다. 하지만 이 흑자에는 그림자가 있습니다. 바로 양극화된 흑자라는 점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HBM 반도체로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하며 달러를 쓸어 담고 있지만 그 온기가 골목상권까지 내려오지 않습니다. 반도체는 사람을 많이 쓰는 산업이 아니라 장비를 많이 쓰는 산업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환율의 역설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경상수지가 이렇게 장기 흑자라면 원화 가치가 올라가서, 즉 환율 하락이죠. 물가가 잡혀야 정상인데 환율은 여전히 1,300원 중반에서 내려올 줄 모릅니다. 번 달러가 국내로 들어와 원화로 바뀌는 게 아니라 다시 해외 주식과 해외 공장 부지로 곧바로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국가의 고가는 흑자로 넘치는데 수입 물가는 여전히 비싸서 서민의 고기밥상은 가벼워지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보는 31개월 흑자는 대한민국이라는 거대 기업의 실적일 뿐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의 행복지수와는 별개의 숫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LG전자의 성적표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연간 매출은 야상 최고치를 찍었지만 특정 분기 실적은 럭자로 돌아섰습니다. 시청자분들은 의아해하실 겁니다. 많이 팔았으면 당연히 돈을 벌어야 하는 거 아냐? 기업의 세계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물건을 많이 팔아도 배송비가 오르고 마케팅비가 쏟아지며 원자재 값이 폭등하면 남는 게 없는 장사가 됩니다. LG전자는 지금 가전제품 판매를 넘어 플랫폼 사업과 전장, 즉 자동차 부품 사업의 체질을 바꾸고 있는 중입니다. 새로운 근육을 만들기 위해 기존의 살을 깎아내는 고통, 즉 전환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추격형 매조 모델에서 AI와 플랫폼 중심의 선진국형 모델로 넘어가면서 발생하는 단기적인 진통입니다. 지금 당장의 적자가 실패인지 아니면 더 큰 도약을 위한 투자인지 구분할 수 있는 눈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LG전자의 사례는 우리나라 제조업 전체가 처한 운명적인 갈림길을 상징합니다. 이제 단순히 좋은 제품을 싸게 만든다고만으론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중국의 거센 추격으로 하드웨어 마진은 영에 수렴하고 있습니다. LG전자가 분기 적자를 감수하면서까지 광고 기반의 컨텐츠 사업과 자동차 전장 부품에 사활을 걸고 이룹니다. 이것은 비단 한 기업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경제 전체가 물건 파는 나라에서 지적 지산과 서비스를 파는 나라로 체질을 개선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적자와 진통은 근육을 키우기 위한 파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앞으로 기업을 보실 때 매출액보다 더 중요하게 보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기업이 데이터와 플랫폼을 가졌는가입니다. 하드웨어라는 껍데기만 남은 기업은 도태될 것이고 그 안에 소프트웨어를 지배하는 기업만이 다음 10년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더 큰 물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해 외환시장을 24시간 개방하고 제도를 뜯어고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이 개방되면 외국 자본이 들어와서 주가가 오르겠지? 단순히 주가 문제가 아닙니다. 투명성이 높아지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회수되고 우리 기업들이 더 싼 이자로 돈을 빌려올 수 있게 됩니다. 정부가 목표로 하는 2%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7, 8% 혹 고성장은 이제 불가능합니다. 이제는 얼마나 빨리가 아니라 얼마나 안정적으로 성장하느냐가 중요합니다. 2026년 초 우리는 지금 전환 구간의 정중앙에 서 있습니다. 세금 부담, 부동산 불확실성, 체감 경기 악화는 우리가 선진국형 저성장 구조로 진입하면서 겪는 성장통입니다. 경제 뉴스는 차갑고 딱딱한 숫자로 가득하지만 그 이면에는 수많은 사람의 고민과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뿌린 이 변화의 씨앗들이 언제 내 삶의 꽃으로 피어날지 상상해 보십시오. 미래는 아직 쓰여지지 않았고 그 미래를 읽는 눈을 가진 사람만이 위기 속에서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경제를 공부해야 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오는 7월 대한민국 외환시장은 24시간 완전 개방이라는 대변혁을 맞을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환전이 편해지는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 자본시장이 동네 리그에서 메이저리그인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기 위한 마지막 관문입니다.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면 약 50조 원 이상의 안정적인 글로벌 자금이 우리 증시로 유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기회만큼 위험도 커집니다. 24시간 열려있는 시장은 글로벌 투기 세력의 공격에도 24시간 노출된다는 뜻입니다. 국가 체급은 올라가는데 기초 체력이 부족하면 오히려 휘둘릴 수 있습니다.
정부가 말하는 2% 성장은 단순히 성적표 숫자가 아닙니다. 세계 무대에서 버틸 수 있는 최소한의 근육량을 유지하겠다는 의지입니다. 2026년, 우리는 지금 구한말 개항에 비견되는 거대한 경제적 개항길을 지나고 있습니다. 숫자의 공포에 매몰되지 마십시오. 이 벼마의 파도를 타고 넘어갈 지식을 갖춘 사람에게만 다가올 선진국형 경제는 기회의 땅이 될 것입니다. 2026년 대한민국 경제는 거대한 전환점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막연한 공포는 정보의 부족에서 옵니다. 하지만 구조를 이해하면 전략이 보입니다. 오늘 다룬 부동산, 반도체, 그리고 금융시장의 변화를 여러분의 투자 포트폴리오에 어떻게 녹아낼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는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지표와 체감 사이의 간극을 메우는 가장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겠습니다.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가장 빠른 경제 업데이트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